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신매매 괴담.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4명과 함께 종로 숭인동에 술을 마시러 갔었습니다. 완전히 떡이 되도록 마신 후 슬슬 헤어지려던 때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친구 놈이 토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3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 녀석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던 데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도 할 수 없어 일단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일단 PC방에 들어서긴 했지만 딱히 할 게임도 없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잠이 쏟아지길래 옆을 봤더니 친구는 이미 잠에 빠져 있더군요. 저 역시 그대로 엎드려 잠을 좀 청하기로 했죠.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아까 먼저 보냈던 친구 중 한 놈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자동차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검은 차에서 친구를 납치하듯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본이 자고 있던 옆자리의 친구가 헉헉거리면서 깨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그 즉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에 나왔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져서 전화를 계속했고 다행히 친구는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던지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하게 뒤에 혹시 검은 차 하나 따라오고 있지 않냐고 물었죠. 그런데 친구 말이 뒤에 검은색 오피러스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사람 많은 쪽으로 뛰라고 했죠. 다음날 친구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내리자마자 뒷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자기를 미친 듯 쫓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다행히 근처 편의점으로 내달려서 겨우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종로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납치한 후 중국의 지방 소도시나 어촌으로 인신매매하는 집단이 있어 수사 중이라 하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PC방에서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눈앞의 여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원래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그때까지 가위에는 눌려본 적이 없었고요. 그날 역시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죠. 무의식 중이었지만 묘하게도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마치 신처럼 높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살던 동네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만 보일 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여자가 어디선가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동네의 놀이터를 지나서 계속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여자는 뭐지? 라는 생각에 계속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점점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제가 사는 아파트 동입구에 도착하더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문 앞에서 멈췄죠. 어떻게 된 일인지 여자는 저희 집 현관문을 그냥 열더니 제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히며 눈을 떴습니다. 곧 저는 고개를 들어서 문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말도 못하고 그저 한동안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순간 그녀는 흐물거리며 사라졌죠. 아직까지 꿈인지 현실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학교 일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일 자주 들은 말이 학교터가 안 좋아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었어요. 누가 귀신 봤다더라. 어디에 어떻게 나타난다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가 지하 1층까지 있었고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막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하 7층까지 있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략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면 1. 컴퓨터실이 있는데 모니터 보고 앉으면 의자 뒤에 바로 벽인 구조예요. 의자 뒤로 지나가려면 옆으로 서서 지나가야 할 만큼 좁은데 누가 모니터 화면으로 사람이 휙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누가 빠른 속도로 휙 지나갈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도 없었다네요. 이 지하가 조명도 그렇고 컴컴한 편인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B127호는 어디예요? 하는 식으로 물어본다고. 알고 보면 없는 방 번호라고요. 학교 축제 때 귀신 이벤트 같은 걸 했대요. 귀신 분장하고 학교 구석진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 놀라게 하고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나중에 어디서 귀신을 봤는지 모여서 얘기하는데 분장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귀신을 숨어있지도 않은 곳에서 봤다던지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겪은 일인데 학교 다닌 지 3년이 넘도록 별일이 없었어요. 하루는 밤샘 작업을 하고서 너무 졸려서 과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서였나? 바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누가 제 양 겨드랑이에 손을 딱 끼우더니 휙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분상으로는 한 4m 끌려간 것 같아요. 유체 이탈처럼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예사롭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여기까지네요. 촉이 좋은 사람들은 학교에 들어서면 꼭 얘기했다고 해요. 음기가 너무 강하고 건물 구조가 막혀 있어서 영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아저씨 귀신이 많다고요. 네 번째 이야기, 도시 아래의 세계. 기철은 넋을 놓고 물속에 서 있었다. 그것은 물이라기엔 너무나 고약하고 걸쭉하기까지 한 버려진 우수. 깨끗하고 우아한 도시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그 아래에 이런 끔찍한 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철이 서 있었다. 그가 하수구에 빠진 지 하루가 지났다. 깨끗한 물에서도 사람이 오래 몸을 담그면 살이 불어서 찢어지기 마련인데 더럽고 역한 오수야 오죽하랴. 하루 만에 기철의 온몸에는 온갖 수포와 진물 따위가 솟아올랐고 피부는 금세 너덜너덜해졌다. 처음에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철거 지역을 돌며 어떤 건물을 시공할 것인가에 대해 시찰을 하는 것이 그의 일정이었다. 그는 건축 설계사였고 유능했다. 그렇기에 회사도 본인 혼자서 건물을 자유로이 돌아보고 싶다는 다소 이색적인 의견을 묵묵히 받아준 것이었고 기철은 혼자 철거 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철거 지역이라는 것이 항상 낡고 부스러지는 것 따위의 것들이 쌓여있는 게 대부분이라 기철은 땅을 한번 잘못 밟아 그 아래 하수구로 떨어진 것이다. 외국의 하수구야 넓고 지상으로의 출입구도 많지만 국내의 하수구는 땅 물만 흐를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어디 물 위에 올라설 곳도 없고 앉거나 누울 곳도 없는 탓에 오수의 한가운데 기철은 그냥 서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3일이 더 지났다. 물은 계속 흘러갔고 지독한 악취와 가스에 기철은 폐가 병들어감을 느꼈다. 기침이 부쩍 심해졌고 피부는 문둥병 환자같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끔찍한 순간은 너무나도 질기게 그의 발목을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차라리 기절해서 자는 듯이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는 물에 담가져 있는 부위만이 아니라 가슴 위에 물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도 수포가 올라오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피부를 통해 도끼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며 수없이 기절하지만 물에 머리를 담그면 숨이 막혀서 다시 깨어나 일어서게 된다. 아무래도 철거 지역에 누군가 와서 구해줄 것 같지 않았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기철은 좁디 좁은 수도관을 통해 몸을 옮기기로 했다. 수도관을 대충 만져보니 물속이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는 몸을 낑겨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수도관이 길지만 않다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을 터였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바에야 물에 빠져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자포자기한 심정도 한몫을 했다. 물속에서도 악취가 느껴질 정도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뚱이는 잠시도 숨을 참기가 힘들었지만 끔찍할 정도로 더러운 이 똥물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단지 얼마의 시간을 더 견디게 만들었다. 수도관은 의외로 지나가기가 쉬웠다. 몸은 좁아서 살짝 끼는 정도였지만 워낙 수도관 내부가 우물에 의해 미끄러워서 몸이 잘 빠져나가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구가 보였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도 오수가 입안에 들어갈까 싶어 있는 대로 침을 뱉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까는 자신이 떨어진 구멍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까닭에 주변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어둠뿐이었다. 기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플래시를 꺼내 들었다.
레이저 포인트에 부착되어 있는 다용도 플래시였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건축 시공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다. 핸드폰은 물에 잠겨 못 쓰게 되었기에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물건인 것이다. 자신이 들어온 곳은 그저 하수관의 연결 부분이 터져서 생긴 집안 속의 공간에 불과했다. 흙 속에 묻었을 하수관 사이가 터지며 주변 흙들을 갉아서 다음 하수관의 오수와 함께 조금씩 흘려보내며 만들어진 좁은 공간인 것이다. 당연스럽게도 출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한 결속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흙의 방이었기에 작은 충격에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철은 다급히 다음 하수관을 찾아 몸을 밀어넣었다. 이번 하수관은 꽤 길이가 길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다급하게 몸을 밀어넣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수관도 조금 더 좁았고 길기까지 했다. 결국 오수를 들이켜버렸다. 세상을 살며 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끔찍함 그 자체였다. 그 악취와 그 혐오스러운 맛. 기철은 발작하듯이 서둘러 하수관을 기어나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수관의 또 다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간헐적으로 몸을 떨며 숨을 들이킬 수 있게 되자마자 사정없이 구토한다. 썩을 대로 썩은 물이 위장에서 토해내진다. 토사물의 시큼한 냄새 따위는 원래부터가 최악의 악취를 가지고 있는 하수구 안에서는 향기로울 지경이었다. 눈물 콧물 쏙 빼며 계속해서 위장 안의 내용물을 개어낸 기철은 조금 정신이 들자 다시 플래시를 꺼내어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아까보다는 훨씬 넓었다. 아무래도 다른 주변의 하수관들이 한 곳에 모이며 오수들을 모아 흘려보내는 장소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던 것은 물에 올라서서 몸을 말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었다. 온갖 오수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 쓰레기의 덩어리도 한데 모여져서 쌓이게 된 모양이었다. 모여든 많은 오수를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는 다소 넓은 하수관을 사이에 두고 쓰레기 더미는 양쪽에 산처럼 쌓여 바다 위에 작게 솟은 바위를 생각하게 했다. 기철은 서둘러 그 쓰레기 더미에 올라섰다. 평소 생각했던 쓰레기 더미는 우아할 지경이었다. 끈적끈적하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건더기가 대부분이었고 군데군데 잘 썩질 않는 플라스틱 세제통이나 알루미늄 캔 따위가 박혀 있었다. 그 질척이는 고약한 쓰레기 더미에 올라서는 순간 쓰레기 더미의 틈새 사이사이로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왔다. 기철은 그 혐오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물로 뛰어들었다. 수백만은 될 것 같은 바퀴벌레 무리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나와 하수구 벽을 타고 꾸물꾸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일제히 날아다니기 시작한 것들도 있었다.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은 구역질 나는 장면이었다. 온몸이 오수의 독에 의해 쓰라린 기철이었지만 새삼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고 아프기 시작했다. 손가락에 플래시를 가져가 비춘다. 왜아 씨발. 바퀴벌레가 해함을 친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기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수를 헤엄쳐 기철의 손가락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바퀴벌레 물이었다. 마치 장어나 미꾸라지 따위를 기르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를 줄 때 몰려드는 물고기들 같이 바퀴벌레들은 물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며 기철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서로 간의 몸이라도 부대끼는지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기철의 귓속을 온통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파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다니던 바퀴벌레들이 기철의 얼굴에 들라붙기 시작했다. 온통 날카로운 돌기가 자라 따가운 바퀴벌레들의 다리가 맨살에 들라붙어 그를 찌르기 시작하자 기철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기철은 비명을 지르며 넓은 하수관을 따라 몸을 던졌다. 유속이 엄청나게 빨랐다. 기철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물에 몸을 맡기기만 하는데도 빠른 속도로 하수관을 지나갈 수 있었다. 단지 하수관이 매우 길었다. 하수관은 길었지만 넓은 만큼 공간 또한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에 숨을 참지는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너무도 좁은 공간에 고개를 연신 하수에 처박으며 숨을 몰아쉬자니 고약한 악취에 아주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감각을 잃은 후각이 새삼 다시 악취를 느끼고 있었다. 꿈이라면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 미끌미끌하고 질척한 하수관의 느낌도 싫고 코를 도려내고 싶어지는 미칠 듯한 악취도 싫었다. 벌레가 피부를 타고 오른 것 같은 발진과 온갖 통증과 쓰다림을 갖고 있는 수포와 너덜너덜해진 피부도 끔찍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도망치고 싶다.
호흡이 자유롭지 못한 숨 막히는 환경과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간신히 서 있기만 해야 하는 현실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괴롭다. 그리고 하수관의 출구가 보였다. 이번에는 물을 따라 하수관을 나오자마자 무언가에 부딪혀서 신체의 움직임이 멎었다. 기철은 플래시를 다시 꺼내어 눈앞을 비췄다. 눈앞에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올라설 곳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서서 온갖 고통에 괴롭힘을 받은 기철은 콘크리트 위로 올라가자마자 기절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철은 엄습하는 추위와 전신에 흐르는 통증에 잠에서 깨었다. 그나마 몽롱하던 정신은 조금 맑아졌고 고통이 다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어 꽤 여유롭게 수면을 취한 것 같았다. 기철은 자신의 옷을 걷어 피부를 살폈다. 온갖 알 수 없는 것들이 두둑두둑 올라와 돋아나고 뭉그러진 끔찍한 살가죽이 기철의 눈에 눈물을 가득 맺히게 만들었다. 눈으로 보니 더 아픈 것 같았다. 전신이 추위에 와들와들 떨린다. 끊임없는 우환에 울렁거리는 속 사정까지 겹치자 곧바로 구토를 시작한다. 3일이 넘도록 먹은 것이 없어서 위액밖에는 나올 것도 없었지만 구역질은 질리지도 않고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플래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다. 자신이 올라선 콘크리트는 하수구 벽에 붙은 작은 길이었다. 그 공간은 끝이 안 보이는 긴 통로였는데 양쪽 벽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이 있었고 그 사이로 오수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벽은 끈적끈적한 무언가로 코팅이라도 한 듯 온전한 곳 없이 뒤덮여 있었고 길 위에는 몇몇의 바퀴벌레나 쥐, 똥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개 중에는 하얗고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벌레들이 서로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것도 보였고 흐르는 하수 틈틈이 고인 물에는 수많은 실지렁이가 게임에나 나오는 슬라임처럼 뭉쳐져서 움직이는 것이 기괴하기짝이 없었다. 뭐 하나라도 자신의 몸에 닿으면 정신이 아찔할 것 같았다. 기철은 서둘러 한쪽 방향을 정해서 무작정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가기마 해봐. 아주 다 죽어. 뭐 추위 때문인지 오수가 입 안으로 들어와 혀까지 마비가 된 건지 발음도 바르지 못해서 말이 자꾸 새고 있었다. 기철의 의미 없는 말들은 좁디 좁은 하수구에서 메아리로 변해 기철의 귀로 몇 번씩 흘러들어갔다. 한마디의 말들이 나올 때마다 몇 마디의 말들로 새끼를 쳐 귓속으로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공허한 느낌은 더해져만 갔다. 땅 위에서의 삶이 간절해졌다.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숯불 돼지갈비나 기름진 참치회 따위도 먹고 싶었다. 시원한 맥주나 상큼한 레모네이드 따위로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다. 깨끗하고 뜨끈뜨끈한 물이 가득한 스파나 찜질방에서 목욕도 근사하게 하고 싶었다. 푹신하고 포근한 간 말린 뽀송뽀송한 이불 위에 누워 늘어지게 잠도 자고 싶었다. 친한 사람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다. 어디선가 낙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기철은 그곳을 향해 절뚝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다리도 제멋대로 통제를 잃고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는 다리를 질질 끌어서라도 빨리 가고 싶었다. 기철은 머지않아 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 비틀비틀거리면서도 땅을 손으로 연신 짚어가며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눈앞에 펼쳐진 곳은 거대한 돔 형태의 공간이었다. 도시 한복판 하수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간이 있을 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여전히 악취로 가득했지만 하수도라기엔 너무나 정돈이 잘 된 어떤 처리장 같았다. 하수는 깊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눈앞에는 난간이 생겨 있었다. 눈앞은 허공이었고 돔 형태의 공간을 벽을 타고 난철제 길로 빙글빙글 돌 수 있게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철이 나온 곳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오수가 세차게 뿜어져 나오며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기철은 이를 올려다보았다. 위에는 돔 형태의 공간을 가운데로 가로지르는 철제의 다리가 몇 개 나 있었고 더 위에 회백색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천장에는 군데군데 미약한 빛의 백열전구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왠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길이 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왕래가 잦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출입구도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기철은 사방을 샅샅이 살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기철은 계단이 있는 곳까지 달렸다. 계단 역시 철제로 되어 있어 디딜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어놓았다.
계단을 올랐으니 이 거대한 공간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이어져 있었다. 기철은 역시 다리 위로 올라섰다. 다리의 안 끝에는 문이 나 있었는데 한 곳은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는 표식이 붙어 있는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설명 같은 것은 이런 번구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튼튼하고 육중해 보이는 철문이었다. 기철은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는 문으로 먼저 향했다. 왠지 이런 식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방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였다. 문이 열리질 않아서 미친 듯이 문을 흔들었다. 기철의 입에서 더는 사람의 말이 나오질 않았다. 혀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입안이 온통 욱신욱신한 통증뿐이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질 않아 화가 난 기철은 문을 있는 힘껏 밀어쳤다. 경첩이 부러진 채 떨어져 나가며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은 큰 모니터 몇 개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빈 방이었다. 기철은 혹시나 인터넷이라도 될까 싶어 컴퓨터에 전원을 넣었다. 하지만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 책상을 뒤졌다. 책상에는 필기도구나 잡동사니들 뿐이었다. 그러다 노란색 파일 하나가 책상 한편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펼쳐보았다. 파일을 펼치는 기철의 손은 둔할대로 둔해져 잘 펼쳐지지 않았고 노란색 파일은 기철의 몸에서 흘러나온 갈색의 진물에 푹 물들어갔다. 관리 일지. 소장 이영석. 관리 일지를 놈들에게 빼앗겼다. 이것은 더 이상 관리 일지가 아니다. 다만 내가 이 비어버린 파일을 이 종이 한 장으로써 채우는 것은 누군가 이 파일을 본다면 비밀을 알리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이곳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위험한 것을 취급하는 곳이다. 도시 아래의 비참한 하수 처리장에 어울리지 않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그 생물을 위해 제작된 하나의 동물 우리다. 놈은 악취나는 더러운 물을 좋아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물을 이 자리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 하수관을 증설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하수구에 눌러앉아 썩은 유기물을 쓸어먹으며 주변을 오염시켰다. 우리는 그 생물을 생포해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을 만들어 가두어 두었다. 위에 보고하자 연구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두터운 방호복을 입고 이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생물의 피부 조직을 구해 연구를 진행했고 관찰도 끊임없이 진행했다. 그 생물은 흉포하고 강하며 굉장히 위험한 까닭에 한 번이라도 생포를 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그 생물 자체를 끌어내어 연구하진 못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내부와 경수라는 놈이 구역질을 하며 쓰러졌다. 연구원들은 방호복을 절대로 벗지 않았다. 아, 하느님. 혹시 저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자비를. 그 이후 나를 포함한 5명의 모든 직원이 원인 모를 벼. 기철은 눈을 연신 비벼댔다. 글을 읽기 힘들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봤다. 이 글자가 뭐였지?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 글이 뭐지? 기철은 파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방에서 나갔다. 다리를 건너 반대편의 육중한 철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철문을 두들겼다. 있는 힘껏 당겼다. 철판이 찢어지고 치시겨지는 소리가 나며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기철은 문 밖으로 나서기 전에 돔의 맨 밑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온갖 오수가 쏟아져 보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더러운 물의 수면 아래에는 연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 격한 움직임을 보였다. 기포가 올라오고 물이 솟구쳤다가 파도가 생기기도 했다. 기철은 그것을 뒤로하고 문을 나섰다. 길고 긴 복도가 이어졌고 계단도 몇 차례 나왔다. 그리고 얼마 뒤 작은 문이 하나가 나타났다. 손잡이를 거칠게 비틀어 열고 나간 기철의 눈앞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철이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던 도시의 일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페테리아에서 버터를 올려 구운 식빵에 커피를 곁들여 먹는 젊은 아가씨. 흥에 겨워 목소리를 높여가며 수다를 떠는 노인들.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여학생.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게임이 한창인 남자. 공사로 시끄러운 건물과 도로 위를 일사불란하게 질주하는 버스와 차량들. 기철은 아무 반응도 않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철의 모습을 일끔일끔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린다. 역한 냄새에 숨을 참으며 급히 지나쳐가는 사람들도 있다. 기철은 그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일주일 뒤 유행성 피부염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5번째 이야기.
기묘한 낚시터. 백색의 승용차 한 대가 한적한 도로를 유유히 달리고 있었다. 세차는 자주 하는 일이 없는지 뽀얀 먼지가 빗물에 녹았다 마른 듯 어지러이 얼룩을 남겨놓았고 타이어 또한 관리가 허술한 모양인지 공기가 모자라 다소 늘어져 있는 모양이 썩 잘 나가는 자동차의 느낌은 주지 못했다. 날은 토요일이었고 마흔의 나이에 만년과장이었던 형식은 그래도 휴일을 틈 타 낚시터를 돌아다니며 드라이브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이 쉬다. 물고기의 스릴 넘치는 입질도 맛보는 재미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을 반증하듯 트렁크 안에는 소가죽으로 만든 꽤나 비싸 보이는 낚싯대 가방이 모셔져 있었고 온갖 낚시도구 또한 정연하게 자기 자리들을 지키고 있었다. 세월은 아무나 낚나 그 누가 쉽다고 했나.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개사로 라디오에서 나오던 트로트 음악을 따라 부르며 흥을 돋우는 형식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여 자신이 전에 들은 낚시를 하기에 목이 좋은 포인트를 찾아 떠나는 중이었다. 이렇게 낚시로 휴일을 보낼 때면 생활비를 사정없이 재촉하는 아내도 학비와 용돈만 쏙 받아가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아들, 딸도 일 제대로 처리 못한다고 갈구고 괴롭히는 자신보다도 어린 상사나 그런 자신을 보며 얄밉게 비웃고 무시하는 부하 직원들까지도 전부 잊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어차피 형식이 휴일을 어떻게 사용하든 회사의 나쁜 자식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고 가족들도 자신이 돈만 쥐어준다면 무슨 일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았기에 더더욱 이런 여행을 마음껏 다니며 텅 빈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한동안 주말 휴일마저 반납한 채 야근까지 해대며 일만 해왔기에 더더욱 이번 주말은 값진 휴일로 느껴졌다. 도시에서 제법 멀어진 탓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멋진 광경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먼 곳에 우직하게 서 있는 바위 봉우리들은 그 묵직함과 다르게 우아하고 어여쁜 안개를 몸에 두르고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그 아래 빼곡히 펼쳐진 나무숲의 카펫은 진한 녹음을 뿜으며 머리마저 상쾌하게 씻어주는 기분이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정말 며칠이고 씻지 않아도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린애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해주었다. 형식은 잠시 차를 세우고 그런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다. 아마 그 멋진 작품들은 한동안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회사 때문에 심신 가득 쌓이는 피로를 눈을 통해서나마 달래줄 약이 될 것이었다. 형식은 잠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김에 기지개도 켜고 체조도 열심히 하여 운전으로 찌뿌둥해진 몸을 열심히 풀었다. 관절에서 나는 벼소리하며 몸을 한번 움직일 적마다 나오는 힘겨운 추임새까지 미루어 보아 형식은 회사원들의 고질병인 운동 부족을 앓고 있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알 만큼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원래부터 등산도 좋아했고 수영하기도 좋아했던 형식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둔해진 것이 내심 씁쓸한 탓에 서둘러 자동차에 올라갈 길을 재촉했다. 오, 나 분명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글쎄 예약을 받긴 했는데 갑자기 물고기들 상태가 안 좋아진 걸 어쩌란 말이오. 그러게 전화를 잘 받으셨어야지. 지금 물고기들 물도 갈아줘야 하고 약도 쳐줘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달래주지 않으면 떼죽음 나게 생겼단 말이오. 별 괴상한 낚시터도 있다고 형식은 생각했다. 물고기 상태까지 봐가며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을 줄이야. 목이 좋다는 말 뒤에 물고기 관리 또한 철저해서 싱싱하기 그지없다는 말을 허투루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 주인은 영 괴팍하고 이상스럽다고 형식은 생각하며 오래간만에 찾아온 황금보다도 귀하고 번쩍번쩍하는 주말 휴일을 이렇게 허무하게 마감하자니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다. 너무나 분하고 온통에 눈물이 다 글썽였다. 아니,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약까지 하고 왔는데 나 하나 낚시 좀 하다 가면 어디가 어때서 나 이렇게 못 가. 안 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화를 내는 형식의 모습은 무섭다기보다 애처로웠다. 낚시터 주인은 혀를 끌끌 차다가 지나가는 말 마냥 한마디 툭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기 산 밑동에 보면 버려진 낚시터 하나 있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 막아놓는 울타리도 없는데 예전에는 잘 나가던 낚시터였다고 하니까 뭐 아직도 물고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정 그냥 못 돌아가겠거든 거기나 한번 가보시오.
가둬놓은 물이 아니라서 물이 썩지는 않았을 거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낚시터로 아무 곳이나 찾아가 낚시를 즐겨도 상관은 없었다. 단지 새로운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이 싫어 발걸음을 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장소를 바꿔 조금 더 달려가 바다 낚시나 즐겨볼 것인가? 아는 낚시터나 다시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스마트폰을 뒤져 근방의 낚시터 중 가장 쓸만한 곳을 찾아갈 것인가? 형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뒤로 한 채 갯길을 부렸다. 산 밑동은 어디인가 물이 가득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도 과시하듯 안개가 자욱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벌써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분위기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 형식은 돌아갈 것을 진중하게 고민했다. 이런 곳에서 몹쓸 사람이라도 만나 변이라도 당한다면 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형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오픈앱에서 몰래 낚시를 즐겼을 때의 추억이었다. 인적이 거의 없는 장소일수록 고기는 많고 월척 또한 많다. 오픈읍에서 낚시를 할 적에는 순찰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낚싯대를 들이웠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라. 낚시를 하기에는 명소라는 현지인의 말을 따라 시도해본 것이 그에게 팔뚝만한 붕어를 3마리나 안겨주었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자 형식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운전대를 잡았다. 도착했을 때 낚시터는 상상 이상으로 낡아서 낚시터라기엔 폐허에 가까웠다. 간신히 바스러진 벽 몇 군데와 집터만이 그곳이 낚시터의 주인이 상주했던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저수지 따위를 이용하는 요새의 낚시터와는 달리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계곡이었다. 가늘고 맑은 물줄기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그 아래 하천으로 조금씩 넘치는 물들을 흘려보낼 뿐인 다소 큰 크기의 그 계곡은 천연의 아주 작은 호수였다. 큰 산의 밑동과 바로 옆에 작은 2개의 언덕 사이에 위치한 분지에 그 낚시터는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낡을 대로 낡아한 견이 떨어져 한쪽 기둥에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인 을씨년스러운 나무 간판에는 망시천 낚시터라고 쓰여 있었다. 형식은 우선 차를 낚시터 밖에 세우고 건물이 있었던 터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다. 적어도 아직은 다 쓰러지지 않은 돌벽이 바람을 막아줄 것이었고 한번 집터를 다져놓은 곳이기에 어디보다도 평평하고 물기 없이 잘 마른 땅이었다. 바로 옆이 습지인데다 안개가 자주 끼는 곳으로 보였기에 사방의 땅이 축축하고 온통 둥둑한 것이 설명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건물이 있었던 터는 나은 편이었다. 텐트를 치고 주변에서 버려진 벽돌 따위를 몇 개 주워와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장소까지 마련해 두었다. 주변은 온통 을씨년스럽고 음산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런 곳에 당당히 들어온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놀랍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형식이었다. 형식은 우선 요기를 하기 위해 번호로 불을 피워놓고 라면을 하나 꺼낸 채 물을 올려두었다. 물이 끓을 동안 형식은 잠시 낚시터의 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곡으로 나섰다. 계곡의 수질은 그 많은 물이 한 곳에 고여 유속도 느리고 깊이도 깊었다. 환경에 비해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워낙 맑아서였는지 구유물 한없이 맑았다. 이 정도라면 물고기가 진짜 있을 법하다는 생각에 형식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텐트로 향했다. 잠시 라면을 끓여 요기를 한 형식은 바로 낚싯대를 계곡에 들이웠다. 물은 맑았지만 깊이가 오죽 깊었으면 발바로 아래까지만 바닥이 보이고 그 이후는 캄캄했다. 그런 까닭에 물속에 뭐가 있는지 당최 알 턱이 없어 무작정 낚싯대를 들이워보는 형식이었다. 형식은 배가 어설프게 고파 조바심이 생기는 참이었다. 라면을 배불리 먹었다면 괜찮았겠지만 물고기를 잡으면 라면보다 더 맛있는 민물 매운탕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배를 훨씬 덜 채웠기 때문이다. 한 번 식사를 할 때 라면 2~3개는 기본으로 먹고 밥까지 말아 먹었던 형식의 위장은 라면 하나 가지고 그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리 없었다. 허기가 지니 괜스레 들이웠던 낚싯대를 옮겨볼까 말까를 고민하며 손을 살짝 대었다가 물고기가 행여나 도망갈까 손을 떼고 다시 손을 대었다가 떼기를 몇 번 반복했다. 아, 창피하게 이러지 말자. 낚시 인생이 벌써 얼만데 이리도 참을성이 없어서야. 낚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겠어? 인내하기로 다짐하며 허기를 기분 좋게 참기로 한 형식의 눈에 낡고 녹슬어가는 보트가 둘 보였다.
계곡이 꽤 넓다 보니 보트를 타고 한가운데까지 가서 낚시를 하기도 했었나 보다. 보트를 발견한 형식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물을 잠시 바라본 뒤 입질조차 없는 낚싯대를 챙겨 보트 위에 올랐다. 보트는 낡은 것에 비해 물이 새는 곳 하나 없이 잘 떠다녔다. 친절하게도 노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보트의 앞머리에는 망시천 3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나마 둘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튼튼해 보이는 놈으로 고른 것이었는데 유속이 느린 탓인지 보트는 조용하고 잔잔하게 수면을 가르며 계곡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다 또 너무 깊은 곳으로 가면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을 듯 싶어 아주 중심으로는 가지 않고 조금 깊어졌다 싶은 곳에서 배를 세웠다. 형식은 손에 땀을 쥐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물은 너무도 잔잔해 낚싯바늘이 가라앉으며 수면 위에 그린 둥글고 가느다란 주름을 제외하고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형식은 낚싯대를 보트에 고정해 놓고 손을 놓은 채 쉬기로 했다. 둥둥 떠다니는 찌가 형식이 물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주변은 너무도 고요해 마치 어딘가에 떠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고 있었다. 첨벙. 형식은 황급히 낚싯대를 붙잡고 줄을 당겼다. 왜 묵직한 느낌이 오는 까닭에 그의 얼굴에는 금세 기분 좋은 스릴로 인한 기쁨이 자리 잡았고 그 수면 아래의 무언가는 형식의 손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다. 우와, 이게 뭐야? 형식은 난생 처음 볼 정도로 큰 맥이었다. 이런 맑고 차가워 보이는 물의 맥이라니 조금 의외였지만 그런 의아함은 쌓아가시게 할 정도로 맥이는 육중한 체급을 자랑했다. 거의 70cm는 되어 보이는 대형 맥이었고 형식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환희가 가득해졌다. 그는 가지고 온 양동이에 메기를 넣었는데 양동이 하나가 가득 차서 고의 헤엄도 못 치는 지경이었다. 냄비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놈은 집에 가서 끓여 먹어야겠다 따위의 생각을 하며 형식은 한층 더 밝아진 얼굴을 하고 다시 한번 낚싯대를 들이웠다. 그리고 입질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왔다. 하하, 왔다 왔어. 물고기가 왔어. 이번에도 꽤 묵직한 느낌이 팽팽해질 대로 팽팽해진 낚싯줄을 통해 전달되었다.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짜릿한 손맛이었다. 이번 물고기는 변화무쌍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며 수면 아래를 펄딱펄딱 뛰어다니는 듯했다. 형식은 더욱 세게 힘을 주며 동시에 줄이 끊어지거나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 동안 짜릿한 힘씨름을 한 뒤 물고기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건 80cm에 육박할 것 같은 큰 가물치였다. 가물치라는 것이 그리 귀하다거나 맛이 뛰어나다거나 한 것은 아닌 까닭에 메기를 낚았을 때 보다 그 기쁨이 덜하긴 했지만 그건 정말로 약간이었다. 80cm가량 되는 크기는 월척 중에 월척이었고 이렇게 간단히 연속으로 월척을 낚았다는 사실에 형식의 얼굴은 있는 대로 상기되었다. 단지 아까의 메기도 이상했지만 이렇게 바닥이 깊고 물이 맑은 곳에서 가물치가 잡히는 것이 매우 의아하고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뒤이어 찾아왔다. 하지만 이 사정없이 펄격이는 힘 좋은 가물치를 놓치기 전에 양동이에 넣어야 하기에 자잘한 생각은 접기로 하고 보트 위에서 다시 한번 용을 쓰기 시작했다. 애초에 이런 큰 놈들이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탓에 양동이는 2개뿐이었다. 형식은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다시 무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잡은 물고기들을 무트에 두고 다시 또 오면 된다는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가 뒤로만 간다. 노를 분명 앞을 향해 젓고 있는데 배는 어느새부턴가 뒤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물이 눈에 보일 정도로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배는 홀로 말을 듣지 않으며 뒤로 이동하고 있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애꿎은 물만 튈 뿐 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뭐야? 왜 이래? 덜컥 겁이 난 형식은 노를 더 깊고 더 빨리 저어 보았지만 점점 자신의 텐트가 있는 방향에서 멀어져만 갔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진 것은 형식의 거친 움직임에 견디지 못한 낡은 나무 재질에 놓였다. 형식은 사색이 되어 부러진 노를 건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형식의 온몸을 흔들어 놓았다. 형식은 노를 향해 뻗던 손을 황급히 가져왔다. 노가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나무로 만들어진 노가 물에 빠지자마자 가라앉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물 위를 젓고 다니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데
형식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노젓기를 포기했다. 보트는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 계곡의 반대편에 다다라 멈추어 섰다. 드디어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자 형식은 보트에서 곧장 내렸다. 형식이 도달한 곳에는 주인 없는 보트가 하나 떠 있었는데 앞머리에는 망시천 2호라고 적혀 있었다. 계곡은 빙 돌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어차피 도달했던 곳은 바로 산으로 이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 볼 일도 없었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그 무거운 양동이 2개를 열심히 들고 텐트로 돌아왔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비 오듯 주룩주룩 흘러내려 등줄기가 후덥지근하게 젖어왔고 옷이 철썩 달라붙는다. 형식은 바로 돌아갈 채비를 하기로 했다. 애써 펼쳐놓은 텐트를 정리했고 분주히 여기저기 펼쳐놓은 생필품들을 회수했다. 낚싯대를 소중히 다루던 형식은 난생 처음으로 낚싯대를 우겨넣듯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물건들을 싣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로 분주히 다리를 눌렸다. 형식은 다시 텐트를 펼쳤다. 버너에 불을 붙이고 아까 잡은 메기를 토막 내어 끓는 물에 야채와 함께 넣었고 반토막 남은 메기에 남은 부위와 가물치는 아이스박스 안에 대충 정리해 넣었다. 자동차를 타고 나갈 수가 없었다. 처음 자신의 자가용을 보았을 때 위화감을 깊게 느꼈다. 먼지 얼룩이 가득했던 자신의 차가 깨끗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차를 건져놓은 양 차량 내부까지 전부 젖어 있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질 않았다. 급히 보험사에 연락하려 했지만 아이통화권 이탈 지역이었다. 솔직히 일본 대마도에서까지 신호가 잡힌다는 이 대한민국에 통화권 이탈 지역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걸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도보로 나가기엔 그 전에 날이 저물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형식은 결국 하룻밤을 낚시터에서 보내고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짐을 두고 나가 도움을 요청한 뒤 자신의 차와 짐을 챙기러 사람들과 다시 찾아올 요량이었다. 우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가장 맛있어 보이는 메기로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맛있는 냄새를 맡은 위장은 온갖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결국 매운탕의 메기살이 익기 시작하자마자 먹기 시작했다. 형식은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그 많은 매운탕을 밥 2공기를 해치우며 깨끗이 비워냈다. 식사가 끝날 즈음 날은 저물었고 가뜩이나 안개가 짙을 대로 짙어 어두웠던 곳이 밝기 밝은 캠핑용 랜턴 불빛까지도 어둠에 삼켜질 정도로 캄캄해졌다. 형식은 배불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다. 빨리 자야 긴 밤이 후딱 지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밤이 무척 추웠기에 난로를 최대한 강하게 켰고 해면아 가져왔던 군용 방한 내피까지 챙겨 입은 뒤 서둘러 침낭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형식은 불안감을 애써 떨치고 잠에 빠져들었다. 형식은 난데없이 찾아온 요의에 부스스하게 잠에서 깨었다. 이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곳에서 텐트 밖으로 나가기는 영 껄끄러웠지만 본인이 아끼는 텐트 안에서 실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형식은 텐트의 지퍼를 내려 밖으로 나섰다. 랜턴을 켜고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벌써 텐트가 안 보이려고 한다. 형식은 빨리 바로 옆에 있는 담벼락에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형식의 주변을 이리저리 맴돈다. 기분 나쁘게 사사상 무언가 자갈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형식은 토독토독 돋아나는 소름에 몸서리를 치며 소리가 난 곳을 응시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 안개 짙은 밤에서 무엇인들 보일까? 분명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형식은 혹시 사람인가 싶어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다. 소리가 난 곳은 물가였다. 형식은 누군가가 물가에 서서 헐떡헐떡 뛰어다니며 춤을 추는 것을 발견했다. 파마머리에 허드레 바지를 입고 송조끼를 입은 아주머니였는데 그 모습이 몹시 괴상했다. 눈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웃고 있어 자글자글한 눈주름이 가득했고 입 또한 좌우로 쩍재진 것이 마치 찢어진 것 같아 보일 정도로 격하게 웃음 짓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소름 끼쳤다. 하지만 형식이 밝은 랜턴을 들고 바로 앞에 서 있었음에도 그 아주머니는 전혀 형식을 볼 수 없는 듯 자신의 괴상한 춤사위만을 계속 이어갔다. 형식은 빨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지금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형식은 웬일인지 자신의 텐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안개가 너무 짙은 까닭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 한 방향을 잡고 계속 걸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는 평지만이 계속되었다. 사방이 산과 언덕인 분지였는데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형식은 더욱 당황했다. 더욱 앞으로 나아가면 더 알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 형식은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걸어오기는 상당히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몇 걸음 떼자마자 자신이 떠나왔던 계곡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고작 몇 걸음 정도의 거리밖에 못 벗어났다는 말인가. 물가가 나타나자마자 자신이 보았던 위험해 보이는 아주머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지만 아주머니는 모습을 감췄는지 보이질 않았다. 등 뒤에서 느닷없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형식은 황급히 뒤돌아 소리가 난 방향으로 랜턴을 가져갔다. 그곳은 어떤 남자가 몽둥이를 들고 방금까지 펄쩍펄쩍 춤을 추고 있던 아주머니를 때려 눕혀놓고 흠씬 두들기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주머니의 얼굴은 변함없이 징그러운 웃음을 띠고 있었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희번뜩 치켜튼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고 거의 흰자위밖에 안 보일 정도로 눈동자는 과하게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입은 치아의 앞면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벌어진 채 양옆으로 찢어져 있었다. 그 남자 역시 형식은 바라보질 않는다. 형식은 그 소름 끼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곡을 끼고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적어도 계곡을 끼고 있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석은 잘 떼어지지도 않던 발걸음을 다시 멈춰야 했다. 눈앞에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피를 뿌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가 그 기괴하 기짝이 없는 웃음을 얼굴에 담은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한 남자만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까 아주머니를 두들기던 그 남자였다. 형식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덩그러니 멈춰섰다. 대체 뭘 보고 있는 것인지 영문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른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어대며 패닉 상태에 빠진 형식은 몸을 쉽게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미친 듯이 춤을 추던 그 남자가 제자리에 멈춰서서 형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붉은 핏줄이 가득한 시뻘건 두 눈망울이 형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수많은 피투성이의 사람들이 일제히 형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형식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도망치면서도 뒤를 돌아본 형식의 눈에는 두 팔을 공중에 이리저리 세우며 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하나같이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을 쩍 벌린 채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끓는 주전자에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그것들 목에서 새어나온다. 두 눈은 썩은 황스치 따위의 눈알처럼 흰저위가 온통 샛노랗고 실핏줄이 시뻘겋다. 이리저리 관절을 뒤틀며 위를 향해 휘두르는 양팔은 깨만 남은 듯 앙상하고 시커먼 색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잡힐 것 같았다. 형식은 눈앞에 나타난 보트에 자신의 몸을 싣고 재빨리 땅을 박차 물 위로 도망쳤다. 두 눈은 온통 눈물 범벅에 두 손은 와들와들 떨려 무엇 하나 제대로 붙들기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 노를 저었다. 노를 저었다. 망시천 1호를 얼마 정도 땅에서 멀어지자 형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따라오던 수많은 무언가들은 몹시 신이 난 듯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위아래로 뛰어대며 웃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바람소리가 대부분인 마른 웃음소리를 끊임없이 뱉어내며 그가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출 때까지 형식만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얼마 뒤 땅에서 많이 멀어진 탓이었을까. 사방은 온통 안개뿐이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그제야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젖어 흐느끼기 시작하는 형식은 고개를 보트의 바닥에 차박고 사정없이 몸을 떨어댔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고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하지만 형식은 사방이 안개로 뒤덮인 계곡물의 한가운데에 고립되었고 어디로든 그 미친 괴물 같은 것들이 있을까봐 못해 도달하기가 겁이 났다. 보트 아래에는 새삼 뭐가 있을지 모를 시커멓고 깊은 물이다. 어디로든 오도 가도 못하며 자기 자신을 무의미하게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다. 물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서 들렸는지는 모른다. 찰박찰박. 형식은 황급히 소리가 나는 곳을 살폈다.
소리는 일정치 않게 사방에서 들려왔다. 점점 형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물소리는 사방에서 점점 가까워왔다. 형식은 떨리는 손으로 노를 부여잡고는 이리저리 휘둘러댔다. 형식의 격한 움직임에 보트가 어지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휘두르는 소리는 제법 위협적이었지만 그가 휘두르는 노는 바로 눈앞에 안개 한 줌도 흩어놓지 못한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꺼져. 꺼져. 형식의 비명의 끄트머리에서 사방에서 다가오던 찰박이는 물소리는 일순 멎어버렸다. 잠시 무거운 적막함이 공기를 짓눌렀다. 형식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래턱까지 바르르 떨려 딱딱거리며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눈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사방을 살펴댔고 노를 쥔 손은 힘을 풀 줄을 몰랐다. 생각을 했다. 적은 물이 들어오고 적은 물이 나가는, 그럼에도 많은 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가 과연 투명하게 맑을 수 있을까? 진흙탕 바닥 같은 데서나 자라고 서식하는 맥이나 가물치 따위가 이런 깊고 맑은 물에서 쉽게 잡힐까? 이런 맑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바닥이 보이질 않고 시커멓게만 보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깊어야 하는 거지?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계곡의 밑바닥은 깊어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시커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시커멓고 거대한 무언가가 밑바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거대한 것이. 그리고 사방에서 다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풍말까지 일어나며 보트를 뒤흔들었다. 지금 이곳은 일주일 전 실종되었던 강영식 씨의 차량과 소지품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 중에 발견된 아이스박스에서는 사람의 팔과 다리가 한 짝씩 발견되어 사건의 방향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가 식사를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냄비에서도 음식으로 조리된 사람의 살과 뼈가 일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경 강영식 씨를 전국적으로 수배하고 하루빨리 검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KGM 뉴스 김성아였습니다. 강영식은 아직도 망시천에 있다. 6번째 이야기, 폭주족을 그만두었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다.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할 때는 몰랐던 일이지만 그녀의 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K시에서 엄청 유명한 폭주족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갑자기 폭주족을 때려치우고 모범생이 됐더라는 것이다. 무슨 일 있었길래? 나는 여자친구에게 물었지만 희죽희죽 웃으며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 라고 말할 뿐 가르쳐 주질 않았다. 어느 날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형님이 계셔서 큰맘 먹고 과감히 물어봤다. 왜 폭주족을 때려치웠냐고. 뭐 너한테는 말해도 될라나? 형님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는 매일같이 밤마다 달려댔어. 진심으로 야쿠자가 될 생각이었거든. 학교는 나가지도 않고 감옥 한번 갔다 오는 게 훈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형님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새벽 3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더니 거실에 누가 있더라고. 어머니인가 하고 슬쩍 봤는데 죽은 아버지더라 이거야.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사상을 떠났던 터였다. 그때 마침 폭주족들 입는 특공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고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 소리를 낼래도 말 한마디 못하겠고 몸도 꼼짝 않고 말이야. 아버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않고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 적당히 해라 그 말만. 그것만 말하고 아버지는 담배 연기랑 같이 사라져버렸어. 나는 굳은 게 풀려서 그대로 엉덩방아치고 아침까지 거기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어.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가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묻자. 지금까지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폭주족 그만둘게. 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다음날 같이 놀던 놈들한테 아버지 영혼이 나와서 설교를 들었어. 나 이제 그만둘래라고 말하니까 엄청 비웃더라고. 하지만 난 진짜 무서웠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듣고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자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오빠가 아빠 영원이랑 만나기 전에 난 맨날 불단에서 기도했었어. 오빠가 폭주족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 무렵에 오빠가 폭주족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있었거든. K시 사람이면 다 알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난 너무 슬퍼서 이것도 다 오빠를 키운 아빠 탓이라고 원망했었어. 그래서 오빠가 저 이야기 아는 걸 들으니까 나도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그녀와 헤어졌고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고 얼마 가는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만 되면 잠이 안 오더라.